다음은 특별 관연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토지문학제를 여는 의미에 대해서 새겨볼 텐데요. 문학평론가이자 한국문학관협회 회장이신 김종애 선생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박경리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는 의미와 토지문학제에 관해 짧지만 핵심을 전달드릴 예정인데요. AI 시대라고 하는 요즘 박경리 문학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소설 토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김종애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비가 그치긴 했습니다만 날씨가 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강연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릴 분이 두 분이 더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좀 제가 짧게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대학선 생활 오래 한 사람은 말을 시키면 일단 길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가르치려고 듭니다. 직업병인데 좀 많이 고쳤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박경리 선생 탄생 100주년 그리고 토지문학제라고 하는 토픽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혹시 이걸 갖고도 계신가요? 자료를 나눠드릴 텐데 그 자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그럼 좀 짧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여기 진행하시는 분 어디 가셨나요? 만약에 10분이 지나면 저한테 사인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사인을 안 주시면 전 모르겠습니다. 박경리 선생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분단 시대를 헤치고 온 작가죠. 이 시기의 작가들이 누구라 그래 했습니다만 특히 이분에게는 참으로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년에 탄생 100주년 그리고 타계 18년을 맞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살아온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의 폭력성에 대한 정인이었고 그 역사적 시기의 아픔들을 고스란히 문학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토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역사성, 사상성, 문학성을 고루 갖춘 대작입니다. 한국 문학 전통에서 보기 드문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의 세 요소를 모두 끌어안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 토지가 장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민족의와 민족 정신의 집대성이라고 할 만한 외형과 내면에 모두 걸쳐서 집요한 작가 정신과 그것을 발현한 이야기화의 역량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작품이 우리 문학사에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는 바로 이곳 평사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입니다. 자, 여러분, 지리산 자락으로 시작하는 작품이 박경리의 토지 외에도 이병주의 지리산, 이병주는 이 하동 출신 작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을 건너가면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당대의 문학평론가였던 김윤식 교수께서 이 세 작품을 묶어서 지리산 문화권의 문학으로 연구를 좀 진행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이 작품이 왜 어떻게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현양해야 할 것인가라는 얘기는 자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너무도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토지를 우리 시대에 이어서 그것이 책 속에 숨어있는 오래 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선한 결과를 낳게 하는 그런 작품이 되도록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또 토지문학제와 같은 이런 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박경리와 토지를 세계적인 작가, 세계적인 문학으로 초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제 요약하면 문화산업적 방향성 뭐 이렇게 말하는데, 과거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 예술성을 위주로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본격문학이나 순수문학이라고 불렀고, 오락성을 앞세웠을 때는 통속문학이나 대중문학이나 이렇게 불렀고, 이와 같은 것의 나쁜 사례를 상업주의 문학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업주의 문학 이러면 아주 나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화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작가와 독자의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작품으로 읽는 것과 토지문화재를 통해서 현양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는 간극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이 하나의 방향은 이런 겁니다. 인물과 지역과 수용자라고 하는 세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면, 먼저 인물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정도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경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박경리가 없으면 토지 문화재, 이 박경리 문학관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점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박경리를 신의 자리에 모셔놓고 있으면 그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시정의 풍속도 속으로 내려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느 작가의 경우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물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분들은 그 가족사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사라고 하는 것은 한 문인의 배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 그 가족사는 김지아나 김영주 같은 이름으로 인해서 충분한 이야기거리, 서사적 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물에 있어서 세 번째는 뭐냐면 후대 세대 또는 이 다음에 이어서 등장할 차기 세대에 관한 고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 풍속도 전체를 완투들이 하나로 본다면, 그 다음에 지역의 문제입니다. 이 박경리 선생은 참 재미있게도 흥미롭게도 세 지역의 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동입니다. 하동은 이 최첨판 댁이 있고, 이 최첨판 댁이 원래 여기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상상 속의 지명이고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작가고, 그것을 그렇게 조형한 것은 하동인데, 그래서 이 하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동은 삼포지향으로도 불립니다. 산과 강과 바다가 함께 아름다운 고장을 우리가 삼포지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리산과 섬진강과 다도해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 특성과 이 지역에서 발화한 문학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원주입니다. 원주는 박경리 선생이 노년을 보냈던 것이고, 거기에 토지문화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각기 박경리 선생을 현양하는 일에 독자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초기에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고, 어떤 그 박경리 문학성을 같이 한다, 이런 이제 이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산되었어요. 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통영입니다. 통영은 박경리 선생의 출생지이고 지금 묘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3자가 함께 연대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메리스를 가지고 있는 이 작가를 우리가 존중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작가가 정말로 민족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전 세계의 어떤 힘을 가진 작품이요 작가로서 등장하기 위해서 이 세 지역이 함께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이런 연대가 그렇게 이유가 많고 복잡할까요? 하여간 이 문제를 저는 다른 지역에, 원주에
제가 토지학회 2대 3대 회장을 했기 때문에 원주에서 늘 행사를 했었어요. 거기 가서도 늘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영에 가서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들 그거 필요한 일이죠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우리 하부 관장님께서 이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 수용자입니다. 수용자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를 누가 인거냐 하는 얘기인데 첫 번째로 독자입니다. 토지의 독자, 박정리의 독자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독자를 위해서 뭔가를 이를테면 문학적 서비스를 하는 이 정신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자입니다. 토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곡된 한국 역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그 이전에 일본의 학생들이 역사를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 역사책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시바리 오타루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을 읽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 시바리 오타루는 혐한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리합니다, 우리한테는. 그 일본이 저렇게 이를테면은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인식되어 있는 것도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연구자들이 이 토지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하느냐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이런저런 이 연구상이라든지 또는 평론가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두는 이유가 구색을 맞추기가 아니라 독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토지의 재창작 문제. 여러분, 중국에 나관중에 쓴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우리가 삼국지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이 소설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열전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절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개별적인 인물을 가지고 새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토지학회에서 이걸 시도를 해서 여러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걸 보다 체계적이고 좀 집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물과 지역과 그리고 수용자의 세 요소들, 그리고 전부 이제 9개가 되는데 저는 이것을 9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삼각의 관계망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행에 옮기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하동 군수께서 가셨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 시간까지 계시지는 못할 테니까요. 예산을 늘렸다라고 하는데 좀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서 여러분 다리를 하나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 건너기 불편해서 다리 놓는데 예산 아끼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인문학적인 차원에 있어서 작가를 기리는 사업에 예산을 좀 더 늘렸다. 이건 늘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이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견식이 있고 이를테면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이 있다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동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 권유를 드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마이크를 들고 나오면 제가 더 하면 이제 좀 있으면 마이크가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시대가 여러분 이 활자매체 문자문화 시대에서 전자매체 영상문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글을 읽고 책을 보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화하고 IT를 활용하고 하는 건 이건 물론 투자비가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걸 해야 합니다. 저도 문학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황선홍 문학촌 소락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감 콘텐츠 영상체험관을 만들었더니 방문객 숫자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문학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영상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IT를 도입하고 하는
이런 쪽에도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 권유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는 그만하라 그래도 막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추워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